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여러 가지로 호흡이 막힐 만큼 긴장되는 상황의 주인공이 전해준 이야기예요. 어떤 사연이든 중요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이번 이야기는 특히 마음을 뒤죽박죽 만드는 내용이에요. 삶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결국 해답은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음악 안녕하세요. 제 나이가 곧 칠순이 되긴 하지만 여자로 태어나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다 해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낳고 산다는 것은 제겐 그렇다 해도 다들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겨우 위로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무척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미용실 아줌마들과 나누었을 때 다들 기겁을 하더라고요. 자신들의 인생만 주춤하고 힘든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어서요. 그래서 중마고우로 알고 있던 친구의 남편이 도망을 가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로만 듣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서 듣게 되는 건 처음이에요. 당장 그 상황에서는 머리를 잡고 어떡하겠어요. 그 두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의 고난 중 하나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이야기일지라도 어쨌든 이 말처럼 저는 결혼 생활을 하던 중 남편으로 인해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실 남편만 탓하기에는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그런 친구를 만나가지고 친구 관계도 망가지고 남편마저 빼앗겼던 것일까요? 처음에는 그 기집애가 그런 애일 줄은 몰랐어요. 고향 친구이기도 하고 우리 언니들도 잘 아셨고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와서 함께 울어주던 친구였거든요. 저는 정말 친구가 없는 얘만의 생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얘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알 수 없어요. 정순아, 우리 아버지가 불쌍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혼자 남은 엄마도 불쌍하고 나는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엉엉 울던 저를 머리를 연신 쓸어주며 다독여준 건 그의 정순이었어요. 연정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고 니네 엄마랑 언니들도 있잖아. 뭘 그렇게 겁내고 걱정하는 거야? 인생 별거 없어. 그냥 이렇게 우리 살아가자. 늘 뭔가 대담한 면이 있네요. 인생에서 강하게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생기 넘치는 성격이라서 즉각 서울로 올라와서 자리도 먼저 잡고 아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 보였어요. 어떻게든 소개를 받아 결혼을 할 때도 축하해주러 와줬고 그때는 의외로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왜 내 남편에 대해 특별한 생각을 가졌음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연정아, 결혼 정말 축하해. 남편 번듯하고 잘생겼고 멋지네. 너처럼 엄마와 가족들이 있었으면 시집도 보내주고 온 집안이 도와줬을 거야.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 다리는 친구의 이야기이지만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했다. 내가 시집 가던 길에 혼자서 동생도 챙겨야 했기 때문이다. 정말로 진심으로 너를 부러워했다. 친구는 나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 시집 가는 것을 바랐었고 그 소원은 이루어졌다. 큰딸을 낳고 이어서 둘째 딸,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도 친구는 항상 음식을 해주고 챙겨주었다. 마침내 친구도 결혼하여 행복해했고 그의 남편은 입술이 두툼하고 얼굴이 투박한 큰 어부처럼 보였다. 저는 같습니다. 돈도 좀 있고 배를 타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여유가 있었어요. 순식간에 부잣집 마나님이 되어서 차도 좋은 것을 타고 왔고 우리 애들에게도 좋은 선물을 샀어요. 이때 우리 엄마와 언니들도 깜짝 놀랐었고요. 여자 팔자가 그냥 뒤처진 팔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를 잘 만나면 삶이 금방 바뀌기 때문에 연정이 진짜로 삶이 한번 잘 풀린다는 거죠. 이제 동생들도 다 먹여 살리고 잘 살 거예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친구가 참 잘 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창 새 아이들과 뒤치다꺼리느라 정신이 없을 쯤에 친구가 울면서 우리 집에 문을 두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고운 얼굴이 엉망이 되어서 문을 열어주었는데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얼굴이 왜 이리 망가졌어? 연정아, 나 살기 싫다. 나 이렇게 살면 어떡하니? 정순이는 완전히 무너져가는 얼굴로 저에게 폭 안겼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당시에는 친정엄마가 집에 와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셨는데 정순이가 안쓰러워서 밥도 차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달래준 채 함께 있었거든요. 후에야 자초지종을 듣고서야 비로소 정순이의 입장을 안타깝게 여겨졌어요. 사실 미리 물어보고 싶었지만 정순이가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할까봐 질문을 참아둔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우리 집 앞에서 핀 봉선화 잎을 따서 서로 손에 묻히면서 어릴 때처럼 다양한 추억을 나누다가 갑자기 말했어요. 그 사람, 여자가 있더라. 그래서 나한테 금방 질려서 짐 싸가지고 나가라고 했어. 돈 좀 던져주더니 꼴도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까지 해대. 그 말을 듣고 나는 싫다고 붙잡았다가 얼굴이 모양이 되어버렸어. 남자가 너무 무섭다. 연정아.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제법 생기 넘치고 인생에 자신 있어 보이던 아이가 이렇게 작아진 걸 보고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저도 몰래 엄마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그렇게 정순이를 우리 집에 얼마도 있게 해주기로 했어요. 남편은 처음에 의아스러워했지만 워낙 오랫동안 제 친구인 걸 아는 데다가 예전에 몇 번 지방에서 올라와서 며칠 자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일때는 한 달 정도 우리 집에 같이 살다가 금방 자리 잡고 나가기로 했었어요. 사실 남편이야 낮 시간에는 집에 없기도 하고 우리 친정 식구가 하나 더 들어온 것으로 판단했었나요? 딱히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순이는 이제 자기가 더 이상 폐를 끼치면 안 된다며 살 곳을 찾았다고 나가던 날, 그날의 남편의 반응이 왜 그리 이상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어요. 연신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주장을 하는 남편의 모습이었고 터미널까지 에어코를 따라가겠다던 정순이의 모습이 왜 연관성이 있었는지 그때는 몰랐을까요? 차라리 알게 될 거면 아주 늦게 알지나 또는 아예 빨리 알아챘으면 좋았을 텐데요. 정순이가 떠난 지 2주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우리 막내 아들은 돌쯤 되던 시기였고 시어머니도 우리 집을 드나들었던 때입니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내게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된 거야? 인간은 뭘 그렇게 자랑스럽고 애틋하게 여기는 걸까? 그런 말을 나한테 한 이유가 뭘까? 보글보글한 컬펌이 풀리고 몇 년 연속으로 아이를 낳고 얼굴에 아직도 붓기가 빠지지 않았는데 자신의 아내가 어딘가 부족해 보였나? 그렇게 우습고 우습게 여겨졌단 말일까? 술도 마시지 않고 맨정신으로 나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 참 어이가 없어. 당신, 그 정순 씨,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당신이야 알잖아. 당신이 알지 않냐고? 응, 무슨 알코올 중독이라도 된 사람 같아. 저에게 아주 다급하고 정신없이 묻는 거예요. 막내 아들을 낳을 무렵부터 그는 힘들어하게 굴고 저에게 많이 짜증을 내며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정 엄마는 그것을 그냥 내게 다 그러려니 하며 여기라 했었거든요. 남자들은 다 그런다고 말하잖아. 여자가 그렇게 연달아 3명씩 아이를 낳는다면 여자로서 느끼기가 어렵겠지. 그럴 때는 내가 너무 쪼아대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남자들은 그렇게 지들이 아쉽다고 생각하면 돌아오는 법이야. 여자가 너무 다급하게 쫓아가면 도망간다고. 엄마의 말은 너무 얄밉고 억척스럽게 들리기는 했지만요. 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근데 남편의 당신의 냉랭함은 예상과는 다른 데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사실 맞긴 한데 경까지 이상한 대로 새버린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대뜸 제가 제 친구 정순이를 그리고 아주 애타게 찾는 거예요. 뭐라고요? 갑자기 정순이가 왜요? 정순이는 사러 찾았다고 가서 자리를 잡았다가 다시 연락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왜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이때부터 눈이 벌어져서 뒤집히더니 갑자기 뭔가라도 쉬었는지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제게 마구 퍼부었어요. 당신이 쫓아낸 거잖아. 당신이 정순 씨를 나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안 그럴 경우 갑자기 왜 나가느냐고 횡설수설하며 이상한 말만 하는 남편을 보며 제 아내는 도저히 상상하기 싫은 생각에 고민하지만 아주 기분이 나쁘게 조금씩 스며들면서 확신이 드는 것을 느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나 반응은 어떻게 봐도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연모하는 남자가 시어머니를 쫓아내며 며느리를 시집 살게 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따지는 남자처럼 제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옛날 고려시대의 말꼬리가 꼬인 채로 싸움을 벌여 결국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지요. 어찌 보면 너무 웃기지 않나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전혀 알지 못했을 아주 둔한 여자였어요. 당시에는 아이의 기저귀를 갈거나 집안일을 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며칠 동안은 산만해져 넋이 나간 적도 있었거든요. 남편의 미묘한 변화라든지 특별한 행동 등에 대해서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특히 정순이도 저에게 무슨 말이라도 조금이나마 공유하지 않고 자신을 감추어 버린 채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렇게 바보 같은 나였는데 그 인간이 알아서 스스로 행동을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정순이랑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정순이를 찾으려고 했는데 어머 미쳤나. 과이 인간이 진짜 미쳤어. 내가 그냥 당신을 안 둘 거야. 하지만 이때 나는 너무 주제를 모르게 담진한 거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친구에게 손찌검을 당했어. 그런데 왜 우리 친정 엄마가 그날따라 내 큰딸을 데리고 집에 보내라 하며 나라며 하는 거야? 남편은 우연히도 내 고향 친구인 정순이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고 그걸 알아차린 게 나였던 거야. 대체 둘이 어떤 사이까지 발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남편은 나에게 역적보다 더한 원수로 여겨졌어. 생전 듣지 못한 욕설을 퍼붓고 날 몰아세웠대. 음식으로 두들겨 맞은 채로 최종적으로 옆집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했어요. 젊을 적에는 젊었던 남편 시절, 아이를 낳고 체력을 회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나는 너무나 엄연한 이유로 나의 남편으로부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혼하는 것도 무섭고 쉽지 않았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알렸을 당시 엄마의 저 비통하고 무서운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우리 큰 누님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대신하여 나에게 책망해주겠다고 했지만 엄마가 얼마나 금지시키고 말렸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그러지 말고 둘 다 잘 해낸다면 내가 다 할 테니 너는 그냥 내버려둬. 마음이 난 고맙게 받을 줄 알아서 나서지 말아줄래? 부탁이야. 어마어마한 딴에는 덩치도 크고 힘도 장사인 큰 형부가 여차저차해서 우리 남편을 잘못 건드렸다간 사태가 커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더 가슴이 찢어지는 건 엉망진창이 된 딸의 얼굴일 거예요. 저도 자식이 있어서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아무튼 제 인생에 너무나 기구하고 천연스러웠어요. 엄마는 몇 번이나 제게 달래며 얼굴을 찡기며 이혼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말해도 이혼은 안 된다면 내가 같이 붙어 있으마 될 거라 생각했지 않을까요? 손찌검을 하겠냐. 그리고 저것도 다 불지르고 요란하게 구니까 들뜨면서 그러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다 진정될 거야. 정순이 9년이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이 떠 있어도 어쩔 수 없어. 다시 조강지처한테 돌아와야지. 응, 내가 조금 참아라.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얼마간은 친정엄마와도 연을 끊게 되었어요. 아무리 당시 친정엄마로서 겨우 생각해낼 방법이라 하나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게 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저에게 사과를 하고 우리 엄마에게 보약이랍시고 뭐 사다 바치는 가증스러운 모습이라니요. 하지만 3명의 자녀를 데리고 당장 어디도 갈 수 없어서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친모를 우리 집에 오지 않도록 했지만 남편과 함께 살기를 싫어했습니다. 결국 이혼하거나 별도로 사는 것도 아닌 채로 자식들을 데리고 갑자기 큰 누나네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누나는 아이가 한 명뿐이어서 어떻게든 우리를 돌봐줄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누나도 한계가 있어서 계속 우리를 머물게 할 수는 없었죠. 시간이 지난 뒤에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나를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고 정말 혼자 사는 것이 힘들 것 같다고 다그친 어머님께서 결국 내가 옳았단다 연정아, 결혼해서도 괜찮아요. 애만 셋을 낳고 잘 키운 네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내가 잡아족쳐야 했던 건 강서방이란 사람이지. 엄한 내 딸을 보고 참으라고 얻어맞은 딸이 견제할 일이 아니었어. 그 집에서 나와라 한다.
하지만 우리 집에서 일이 결정을 한다고 금방 진행되지 않았고 고집불통인 시어머니와 4명의 시누이들은 아주 독한 악마들처럼 저를 붙잡고 놔주지 않았어요. 아들 하나만 있는데 그 아래로 3명의 자식을 낳아두고 심지어 막내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쏠랑 이혼해서 그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가겠다니. 시댁 입장에서는 욕심이 나는 거예요. 에라, 이건 몽미야? 내가 주변 사람 관리를 잘해서 아무래도 애도하고 여자인 그 모양을 치고 있으니까 남자도 여자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때 같은 여자를 집에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잡아먹기만 한 거 아니야? 너도 알면서 그런 거 아니야? 어디 세상 순진한 우리 상철이를 죽이려는 게 아니겠지만 생활비를 만들어 주려는 거야? 하지만 제 곁에는 큰 언니와 둘째 언니가 있었고 팽팽하게 맞서준 언니들 덕분에 지옥 같은 장가갈 시댁으로부터 벗어나 어렵게 이혼 서류를 챙겼어요. 그리고 겨우 수고 끝에 저는 작은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 새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원래는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다양한 것들을 돕는다고 생각했지만 이혼 후에는 계속해서 다툴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제 얼굴에 상처를 보여도 엄마는 끝까지 제 이혼을 아쉬워하는 모양이었나 봐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좀 알릴 사항을 말하면 항상 반대로 말을 돌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도 당연한 것이겠죠. 엄마는 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최고라고 했어요. 서방이 있는 쪽이 훨씬 나은 것 같다고 생각했나 봐요. 돈이든 뭐든 거기서 들어올 것 같다고 생각한 모양인데요. 하지만 이 말이 얼마나 날 괴롭히면서도 편하게 하더군요. 갑자기 싸우게 됐어요.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 엄마와의 관계도 좀 됩니다. 서먹서먹해지면서 다시 큰언니네로 가는 길에 홀로 다시 아이들을 키웠어요. 사실 붙어 있는 것은 안 좋았지만 이러니저러니 하지만 엄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홀어진 나는 매우 안쓰러웠기에 얼마간 최소 생활비를 계속 지원받았습니다. 점점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언니들이 종종 와서 조카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신경도 써주었어요. 그러나 나도 각자의 충격을 겪고 나서 멍하게 되기도 하고 힘들게 아이를 키워서 그런 것일까요? 큰딸도 그렇고 둘째도 마찬가지이고 막내 아들도 정말로 내 속을 아프게 하는 것 같이요. 썩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떠난 자리가 생각났습니다. 늦게야 엄마의 말이 틀림없이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너무나 큰 짐으로서의 부모의 책임을 감당하는 게 힘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었죠. 아빠 역할이라도 할 수 있게 내가 그 인간과 함께 살았어야 했을까? 자식들이 한 명도 아니고 3명이 연달아 사고를 치면 안 되는데 애기가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절실하다고 할 때 강서방한테 사랑받고 싶다는 얘긴가요? 내 별거라도 줘 버리고 싶다 정말. 참 어미로서 매정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멀었던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제자리를 전전하고 있는 새 자식들이 작지만 소중한 집을 부수며 소란을 피우어서 저는 맨날 바깥집으로 나갈 새도 없었어요. 큰딸은 어리석은 바보짓을 해서 둘째 딸은 고함치며 울어대고 오줌을 말고 한강을 만들어 두고 막내 아들은 잔잔해서 뭘 하나 해보면 불을 붙이는지도 모르게 화를 내면서 먼지를 털면서 화상을 입고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한 명이라도 잡아서 달래려 해도 남은 2명이 조용히 문제를 일으켜서 밥 하나도 제대로 먹이지 못했어요. 울며불며 도움을 청하는 내 모습을 두고 언니들도 왔고 엄마도 왔어요. 얘들 좀 야단치기도 했거든요. 그들은 말을 잘 듣는 타입이 아니라서 꽤 무섭고 엄한 말로 혼내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딸내미가 생일기 때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엄마, 난 옛날부터 큰 이모와 작은 이모를 싫어했어요. 외할머니도 맨날 무섭게 야단쳐서 같이 있는 거 너무 싫어해요. 엄마, 이모들과 할머니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이때 진짜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지네들 먹이고 입이고 하는 돈도 다 외할머니한테 온 거고 말을 안 들을 때 야단을 칠지언정 용돈도 주고 겉으로만 야단칠 뿐 뒤로는 설득이 필요해요. 그 챙겨주는데 말이에요. 사실 그 무렵에는 언니들도 뒤늦게 애가 생기고 바빠서 구제할 타이밍도 아니었어요. 엄마도 몸이 아프셔서 이모네 집에 계실 때라 딱히 접점이 있을 때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틈을 타서 큰딸이 저렇게 안 보고 싶다고 못을 박으니 좀 당황스럽고 약간 서로 마음이 얽히기도 한 거예요.
그런 말들이 큰딸에게는 시가 먹히는 애가 아니었고 이미 고집이 많이 센 상태로 중학생이 되어버렸어요. 밑에 녀석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똑같이 되바라지게 자라가고 있어서 정말 징그러운 정도로 말을 듣지 않고 사고를 쳐대고 있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 중학생이 되면서부터요. 저는 삼남매 대학에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공장도 다니고 옷가게도 차려봤고 다양한 일들을 다 해봤어요. 다행히도 언니들과 엄마 덕분에 일자리도 있고 부동산에 대해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는 엄마 덕분에 제 재산도 조금씩 늘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애들의 고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에게는 막내 고모이고 저에게는 막내 시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이 애들이 20살 이상이 되자 굳이 찾아왔다고 해요. 전 큰딸이 말해준 것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엄마, 저희는 막내 고모를 저번에 만나러 갔다 온 거야. 아빠와 고모들과 함께 한정식집에서 만났다. 고모들은 엄청 울었어. 내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말이야, 아빠는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늙어 있었어. 그래도 난 알아냈어. 조금은 아빠가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 뭐야, 그래서 우리가 다 찾아뵙고 만났다고 해야겠어. 이미 큰딸은 독립한다며 원룸을 얻어나갔고 작은 딸과 아들만 나와 같은 집에 살게 되었어. 하지만 사실 성인들이라 제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고 다양한 약속들과 생활 속으로 인해 자세한 사항은 잘 알지 못하겠는걸요. 그래도 어린이들이 나한테 제 아빠를 만났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아 거예요. 약간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 결국 제가 밥을 먹다가 아들에게 물어보니 퉁명스럽게 저한테 뭐라고 했냐고 하더라고요. 왜 그 누나가 그래 근데 뭐 어쨌든 엄마 아빠도 고생 많이 하고 살았잖아. 너무 어릴 때 엄마 아빠가 헤어져서 나도 힘들었어. 맨날 아빠 없다고 애들이 놀렸었고 말야 엄마는 그런 걸 모르잖아. 너는 아빠랑 가끔은 연락하고 얼굴도 볼 거야. 너무 서운해하게 생각하지 마. 그때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조금은 우울해지더라고요. 사실 뭐 천류는 어쩔 수 없잖아요. 예쁘게 쓸어내더라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놔주어야 하는데 남과요, 아내인 부부의 견만을 고민했던 것일까요? 아이들은 새삼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어색하다고 하던데 저와 아버지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얼마 후에 우리 큰 언니가 집에 왔을 때 제게 얘기를 듣고 하더군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참을 수가 없는지 아들과 작은 딸이 들어왔을 때 붙잡고 일부 연설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집에서 나온 자식들이 맞는지 싶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요? 조급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생각도 못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혹시 이제부터 자식들과의 인연을 끊는 것이 좋았을까요? 우리 언니의 말에는 얘들의 반응이 정말 웃긴 것 같진 않아요. 너희들 말은 너희 아빠를 만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왜 엄마와 아빠가 헤어졌는지 모르는 거야? 엄마가 언젠가는 얘기를 안 해준 거 아닐까 생각해. 좋아. 그러면 제가 이모의 말을 잘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 언니의 입장에서 얼마 안 있으면 30살이 되고 시집에 갈 나이니까 진실을 정확히 알려주길 원한 걸 수도 있어요. 음아가 그동안 왜 아빠가 없느냐는 얘들의 말에 늘 얽매여 살아왔고요. 사춘기 때엔 때때로 그것에 대해 살짝 힌트를 던진 적도 있어요. 아버지를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대충 말을 해버렸더니 아이들이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큰딸이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게 무슨 뜻이야? 아빠가 엄마에게 손을 대거든. 맞아요. 아빠가 잘못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이혼해서 새 딸을 떠날 순 없잖아요. 나, 명주, 명철 셋 다 아빠 없는 환경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모가 잘 알아요. 그래서 언니는 화를 내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너희들은 힘들었겠지만 우리 엄마가 너희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대학을 나가게 해주고 일자리를 찾게 해주고 돈을 벌어서 결혼 준비비를 보내고 있어요. 난이들의 고생을 생각하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아주 싸가지 없는 것 같아서 오냐오냐 키워준 것에 대해 후회합니다. 사실은 언니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 자식들인데 그렇게 욕을 먹게 되니까 제가 말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편을 두기 어려울 정도로 큰딸이 대드는데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싶네요. 기모가 뭘 알아요? 우리 또래 안 풍족하게 살았잖아요. 맨날 지질이 궁상 떨면서 엄마가 맨날 아끼라고만 하고 대학만 보내놓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애들이 유학을 가고 할 때 전화하는데 명준아 엄마가 눈치 보여서 말도 못 꺼냈어요. 툭하면 돈 없다오는 소리를 하는 것이 돼야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아빠를 보면 아빠는 제법 여유롭게 살아요. 만약 아빠와 함께 살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함 없이 자랐을지 생각하면 너무 아쉽다고 느껴져요. 아마도 우리가 키워준 정도를 잘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서 너무 화가 나서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만날 거면 만나라고 소리쳐버렸어요. 이야기를 더 이상 나눌 것도 없고 언니에게도 미안해하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해보니 여러모로 손색이 많았던 것 같아서 면목이 없네요. 그때부터 알 수 없는 우울함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집에 또 큰 사건이 생기게 되어서 작은 언니에게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쩌다 한 가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어서 언니까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요. 결혼을 해서 잘 살고자 했던 언니는 남편의 폭력과 도박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조카를 낳고서도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고등학생이 된 조카를 외할머니인 우리 어머니에게 맡기고 언니는 사라져 버렸어요. 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울었을 때 참 세상이 얼마나 무서우면서 아프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죽게 해서 자식들이 항상 벌을 받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슬펐어요. 하지만 부디 다시 주워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내가 그린 것들에 대해 알려주면 좋겠는데 왜 나만 이러냐고 웃음을 자아내네요. 입맛을 다한 90세 노인이 고등학생인 소녀를 부양하다 보니 정말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때 제가 있는데 큰언니랑 말이 안 나와서 굉장히 얼떨떨하고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조카는 적어도 우리 아이들보다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제 아이라도 우리 아이들은 정말 예민하고 제멋대로 해요. 하루라도 제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더 어리석게도 제 아버지는 돈이 풍족하게 흘러내리다가도 그쪽에 붙는 이상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손자는 감사하는 태도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친정의 할머니, 즉 우리 엄마는 나의 보호자인 게 아니라 자신이 할머니의 보호자인 채로 굳게 살아가고 있어요. 막내 이모인 우리 엄마가 언젠가는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은 나만 할머니를 돌보면서 살 거예요. 혼자서 밥도 해먹고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손자가 정말 너무 불쌍하고 할머니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겠다며 여자아이가 밤늦게 편의점에서 일도 하고 있어요. 여간 기특한 게 아니었어요. 반대로 정말 극명하게 그림자가 다르게 엉망으로 가고 있는 것은 우리 집 애들이었어요. 막내 아들이 대뜸 결혼 얘기를 하길래 당황스러웠는데 와중에 이런저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저에게 욕을 하지 않겠어요. 엄마, 나 애기 생겨서 결혼하는 거잖아. 그럼 최소 방 3개는 있어야지. 요즘은 애들도 빌라 거주지만 그런 빌라는 안 돼. 아파트를 얻어야 한다고. 엄마가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돼? 와, 얘가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따로 없더라고요. 3남매를 다 독립시켜내. 저 혼자 사는 집은 30평대 빌라였어요. 어쩌다든 서울이긴 하지만 저는 아들이 정 결혼해서 급하다면 제 집에서 같이 살다가 독립시킬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나 당연히 집은 따로 사주어야 하며 30평대의 방 3개와 화장실 2개가 딸린 아파트로 얻어달라는 거예요. 이 녀석아, 누가 너보고 결혼하래. 내가 언제 너보고 아이를 가져와서 결혼하라고 했어? 내가 됐든 멋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왜 그러는 거야? 나는 그 돈 못 되죠. 내가 알아서 해. 돈을 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나 이 녀석이 말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는데 전 이렇게 하면 포기할 줄 알았어요. 결혼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를 줄여가지고 결정을 할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아주 괘씸하게도 어디서 허용이 들린 건지 아니면 믿을 구석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 아빠한테 간 거예요.
이 얘기도 급하게 결정됐어요.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큰딸이 마리사라고 알았어요. 전 세상 자식이라는 존재에 너무 큰 실망을 느끼게 되었고, 이때부터 충격은 그렇다 치고 조금씩 기대감이랄까, 아무튼 뭔가를 조금씩 제안해서 버리게 된 것 같아요.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도 이렇게 없는 건가요? 엄마야, 서운한 일이지만 명철이야. 이번에 명철이네 집을 아빠가 고쳐주셨대. 그런데 그 뭐라고 하지? 아빠한테 아줌마가 있다고 해. 명함이 있는 아줌마 말이야. 뭐, 아빠가 집을 고쳐주는데 저는 거기서 묻어본 적도 없는데 순간적으로 몇십 년 동안 잊혀진 정수기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그게 정말로 싫고 역겨운 느낌이 해독됐어요. 몇 초 동안 정말 역겨운 느낌이 느껴지려 했지만 이야기를 다시 듣니 그게 아니라고 다른 여자인 것 같았어요. 음악. 큰 고무지인 중에 누구가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더라고. 아빠도 40대쯤에 재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얼마 전에 함께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아빠가 혼주석에 있을 때 그 여자도 안 취한다는 거래요. 엄마가 오면 아빠는 안 올 거라고 하고 집도 다시 생각한다고 하더랍니다. 그 정도로 말하니까 명철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곤란해.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후로 아들의 결혼식을 두고 얼마나 고성에 오고 가며 싸웠는지, 옛싸움을 이제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그 인간과도 자식들과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음아가 당신이 사람들을 얼마만큼 기르거나 몸무게를 둬서 몇십 년을 키워준 나의 엄마를 집 한 채 때려치고 결혼식에 나타나지 못하게 했느냐 그 결과 엄청난 불만이 쌓인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모두 타버린 채 큰 상처만 남겨놓은 것처럼 전혀 소용없는 것들로 자식들 전부 감정이 질리도록 낭비한 것 같아요. 근본은 우리 엄마나 다들 홀려죽일 만한 녀석들이라 욕을 퍼부었지만 별 것이 있겠나요. 아들은 엄마가 좀 이해해주지 않느냐고 화를 내며 혼란을 일으키고 난리를 피우다가 양심이 있던지 신혼여행이 끝나고 선물을 사오기도 했더군요. 며느리와 함께 왔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냥 용돈만을 주고 둘을 보냈어요. 그리고 명절이 찾아왔는데 딸들도 눈치를 살피는 듯 음식을 만들어 와서 우리 집에 모이기를 하더군요. 그런 가운데 대면하다 몇 차례를 넘기는 중에 큰딸도 조심스럽게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그때그때 아예 거부의 태도를 취했어요. 엄마 줄 돈 없다. 그 나이에 식사하고 시집가거나 아니면 명철이처럼 내 아버지 찾아가서 혼수비 몇천 받아오던가 해. 엄마는 먹고 사는데도 부족한데 그러자 큰딸은 미안해하는 것인지 뭔가 좀 변덕스러워하는 것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우리 엄마도 참 엄마 나는 아니에요. 나는 명철이랑 달라요. 그리고 왜 그렇게 아직도 꿍에 있어요? 명철이가 미안해 하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큰이모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엄마도 뭐 있다며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건물 줬다고 하던데. 엄마도 나름 재산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나중에 죽을 때 주려고 그러지 말고 살아있을 때 자식들이랑 여기저기 쓰면서 놀러 다니면 좀 좋아. 아니, 나 결혼식 때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엄마. 정말이에요. 진짜 갈수록 얘도 머리가 점점 커진 게 아니라서 그런지 내 자식인데도 꿍꿍이에 대해 알게 되어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생일이란 이유로 얘들이 왔을 때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가를 보내고 아들이 되어 이제는 너희들을 안 볼 거라고 말했더니 아주 고집을 부리고 명절이나 생일마다 찾아오더라고요. 죄송해서 그런 건가 싶었지만 이날 이것들이 갑자기 떠들며 소리를 지르자 제가 겁에 질려 말이 안 나왔어요. 엄마, 이 건물은 어떤 건가요? 그것은 외할머니가 전에 땡땡동에서 운영했던 건물을 팔고 사온 것인가요? 아, 모르겠어. 엄마가 죽어도 말을 안 해주는 게 있지. 말 그대로 엄마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해줄 건가 봐. 어쨌든 내가 저번에 멍청한 짓을 한 거야. 아빠는 그게 다 할머니네 재산이거든. 너 집을 해준 건 그게 끝이야. 하지만 엄마 봐봐. 엄마도 건물을 둘째인가? 있을걸. 그리고 외할머니도 건물이 꽤 있잖아. 엄마가 돌아가시면 다 그게 어차피 우리 것 아니냐고. 큰이모네 아들인 영준이도 좀 주겠지만
우리 쪽이 자식이 더 많잖아. 그리고 작은 이모네 수연이 걔야? 뭐, 이모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외할머니가 좀 더 불쌍히 여기려나? 여기까지 듣는데 내가 무슨 금수만도 못한 것들을 먹여 입히고 싶어 한다는 뜻인가? 키운 것인지 입이 안 다친다 해도 정말로 평범하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은 제 엄마의 재산을 진하게 나누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모자라 제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도 귀엽게 조금씩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극심한 스트레스가 너무 큰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수없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쌓인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이게 폭발했습니다. 조금 구토가 올라오고 어지러운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하다가 배가 계속 부풀어 오르는 것까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검사를 받았을 뿐인데 나중에 알게 된 결과는 위급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도가 아닌 훨씬 더 먼 곳에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때 의지할 사람은 큰 언니뿐이었기 때문에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언니야, 나야 말이야. 난 소암이라는 곳에 그것도 사기라고 해서 얼마 남지 않았대. 앞으로 길면 1년이라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어린애처럼 펑펑 울며 주저앉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언니가 달려와서 저를 안아 위로해 주었어요. 그런 와중에 결국 자식들을 생각했지만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큰딸에게 알렸고요. 이윽고 죽죽 다들 알게 되어 우리 집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뜯어 먹을 생각만 하던 것들이 막상 제 엄마가 이런 큰일을 당했다고 하니 또 놀란 것 같더군요. 아니면 글쎄요. 유전에 있었던 그 충격적인 대화들이며 그간의 제게 망치를 꽝꽝 때리며 실망시킨 일들을 생각해보면 그냥 감성적인 상황이 된 것뿐이에요. 대뜸 다들 울상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발을 동동 구르더군요. 전 차분하게 앞으로의 수술 계획 같은 것들을 말했는데 얘네들은 당장 여행을 가야 한다며 흥분해 있더라고요. 특히 저를 가장 실망시킨 아들 녀석이 제일 방방 떠 있는 거예요.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어떡해. 나도 지금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는데 이쯤 되면 수술해도 큰 방법이 없다네. 보통 보면 이쯤 기수가 되면 치료는 치료대로 하고 가족들끼리라도 조금 서로 위로하고 추억을 만들어야 된대. 그러고 보니 엄마랑 뭘 제대로 한 게 없어. 미안해, 엄마. 일때는 살짝 저도 울컥한 마음이 떠오르긴 했어요. 많이 실망했고 많이 서운했던 자식들이지만 끝에 가서는 그냥 서로 다 너무 고생스러운 인생이었고 각자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싶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어요. 딸 둘은 아직 시집에 가지 않아서 우리 부모들만 챙기면 되었고 아들은 며느리에게 말을 해두고 이번에는 우리끼리 여행을 가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박 5일의 여행을 다녀왔는데 가서도 느낀 건 이런 시간을 보내본 적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짜놓은 일정대로 아들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올려다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죠. 직장 동료들과는 제주도로 여행 다녀온 적이 있었지만 아이들과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아이들도 다 자라서 각자 살던 때에 약속을 잡으려고 해봤자 말도 안 들었겠지만 말이에요. 쇠속각이네, 무슨 해녀가 하는 맛집이네. 이런 곳들을 차로 여기저기 다니고 있을 쯤 문득 나도 좀 감성적이 되어 아이들에게 불쑥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 나도 어지간히 이때 바보 같은 소리를 했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좀 오순도순 엄마와 자식들끼리 훈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그 전에 일들을 겪고도 그런 달콤한 기대를 가졌었나 봐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으니 별 생각이 다 들었어서 얘기한 거고 그 당시에도 진심은 있었지만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해당 얘기한 내용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참 슬프게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며 설마 했던 방향으로 떠나버렸어요. 음악이 흘러나오며 알지만 엄마가 언제 얘기를 꺼낼까 하는데 엄마도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 정리해야 할 것들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해. 그런데 엄마, 재산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저희한테 이런 이야기는 미리 해두어야 한다는데 당장 무엇을 쓰고 할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말로라도 들어줬으면 해.
그 말에 아이들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숨도 쉬지 않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어요. 내 마음에는 의연히 생각해두고 있었던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확신은 없어. 늘 머릿속에 맴돌기만 했던 재정 계획을 차근차근 털어두고 어떤 건물은 이렇게 하고 저 건물은 저렇게 해야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둘째 딸이 표정이 확 변하여 이렇게 말하던데. 불쌍한 엄마. 그래,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 알았어. 잘 이겨내야지. 엄마, 그럼 그 건물은 상가 다 들어오고 하나는 비어 있는 건가? 아무튼 알았어. 다시 좀 알아봐야겠다. 아, 엄마. 근데 있지, 나 아까 말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나 먼저 올라가도 돼? 사실 나는 내일 출근이라. 언니와 명철이에게 엄마가 부탁을 해야 했거든. 새삼 처음 듣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함께 맞춘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기가 먼저 올라가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 그런데 웃긴 게 이해하자니 큰딸이든 아들이든 자기들 자신의 스케줄이 있다면서 각자 다른 날짜를 말하는 거야. 그렇지만 결론은 자기들도 먼저 가야 한다고 하고 엄마는 좀 더 계시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가야 하나 했더니 명철이가 너는 나랑 같이 왔잖아. 그래서 함께 가야지라고 했어. 그랬더니 아들이 매우 귀찮은 표정으로 자기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맨 처음에 먼저 가야 한다고 했어. 숙소는 엄마가 올 때까지 있다가 가야겠다. 예약해 놓았으니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리는 먼저 올라갈 건데 여기 경치가 좋잖아, 엄마. 일부러 그래서 호텔도 경치 좋은 곳으로 예약했어요. 우리도 다 생각이 있었다니까. 알고 보니 나만 왕복표인데 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는 편은 날짜를 달리해서 따로 예약했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렇게 어정쩡하게 홀로 제주도에 남아 있었어요. 우두커니 이틀이나 더 있다가 혼자 택시를 잡아 타고 공항에 갔고 그렇게 서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어떻게 시한부 판정을 받은 엄마를 그렇게 매정하게 제주도에 놔두고 그것도 지들이 여행이니 뭐니? 실컷 울며불며 가자고 해놓고 말이에요. 아픈 엄마로 혼자 알아서 돌아오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자식 하나도 아니고 둘 셋이 다 똑같은 모양으로 말이에요. 정말 도망치듯 그렇게 사라진 애들을 보며 저는 남은 이틀간 호텔방에서 나가지 않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와중에 많은 것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가족 문제였고 두 번째가 돈이었으며 세 번째는 어쩌면 제 자신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족들에게 먼저 알려줄 뿐인데 어째서 이렇게 저를 더 외롭고 고독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예로 인해 저는 삶에 대해 죽음에 가까워지면서야 비로소 냉정하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은 있었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바란 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제 바램은 아주 야박하게 무시당했어요. 싸우느라 지쳐있는 저에게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낸 자식들에게는 그냥 아주 좋지 않은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을 생각을 정리한 후에 곧바로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명에게만 말할 테니 나머지들은 알아서 전해 들으라는 뜻으로 설명했어요. 그러자 딸은 참으로 슬플 정도로 저를 공격하고 물어뜯었어요. 일어난 일이 당장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아찔했거든요. 악을 쓰고 공격하다가 사정을 토로하고 빌면서 다시 분노하면서 아주 정신이 아득한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참으로 무서웠어요. 마침내 그 중에서도 남편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라고 함께 물어보았지만 큐스트링 리터렐. 일을 하루 종일 했어? 내가 왜 그런 것들에 열심히 살아왔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되돌릴 수는 없었어. 너 잘 들어. 너에게 명주와 명철이에게 전해줄게, 엄마. 제주도에 혼자 남겨두고 가버린 거 알지? 그 이상 변명은 하지 마. 들으면 싫으니까. 결론은 이거야. 니들한테 주는 건물도 없어. 땅이든 뭐든. 돈 한 푼도 없어. 당신들은 내 자식들이 아니야. 당신들은 저기 이모네 아이들만도 못해 더 이상.
말 섞기 싫으니까 엄마 죽을 때가 되어도 장례식에도 오지 마, 알겠어? 딸은 이때 우리가 모두 각자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물러나야 하는 거였다고 말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누굴 물러가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왜 거기서부터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그때 내가 약속했다고 했는데 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 당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자식들을 버리고 갈 생각은 없어요. 왜 당신은 이렇게 이기적인 건가요? 아니, 엄마. 잠깐, 전화를 끊지 말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달랑 듣고 넘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신랑과 화해하려고 하는데 이젠 그럴 시간이 없어졌어요. 부모로서,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내용을 정리해주지 않아도 제 나름대로 정리했어요. 저 앞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좀 더 차분해지고 명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들이라 그들이 잘못될 것을 원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들의 미래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혼자 남겨진 그 모습은 설명할 길이 없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식들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약간의 재산을 나눠준다면 나중에는 그것이 그들을 망치는 소인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이 눈에 보이는지 생각하고 판단해야만 합니다. 시간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서류에 쓰거나 구두로 말했던 것이지만 사실 취소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엄마를 본 적이 있었는지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라진 것이 놀랍게도 당신 자신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 내 아이들을 위해 잘 해내었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남은 삶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매일 머리를 맑게 하며 살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며 이것저것 다듬는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날들을 견디어 왔기 때문에 끝이 조금이라도 단순하고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음악